네, 애플, 아마존, 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 이은 세계 5위 브랜드 바로 삼성입니다. 그런데 지난 1987년 고 이건희 회장이 취임할 당시 삼성그룹은 매출이 10조 원도 되지 않았는데 30년이 지난 2018년의 매출은 386조가 넘는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이 입지전적인 인물이라는 그런 평가에는 반론이 클 수가 없겠죠.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모시고 좀 자세한 내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하나하나 궁금한 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5일에 타계한 이건희 삼성 회장, 이미 2014년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고 난 뒤 중환자실에서 지금 6년 5개월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선대 이병철 회장의 3남 가운데 막내 아들로 태어났고요. 두 형을 제치고 삼성 2대 회장에 오른 바 있는데 그 간의 여러 가지 사연들, 또 삼성을 초인류 기업으로 일궈내기까지의 과정 등등 여러 가지로 지금 회자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부자였어요. 날 때부터 부자였고 네. 죽을 때까지 최고 부자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겠는데 영화 혹시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네. 신과 함께라는 네. 영화, 2년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저승세계 얘기를 그린 거죠. 거기에 이제 주연 배우였던 주지훈 씨가 맡은 역할이 망자를 변호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서 의미 있는 말을 던집니다. 자기가 환생하면 자기는 한국의 10대 재벌, 이내 재벌에서 환생하겠다. 한국에서 재벌 아니면 지옥이다 라는 말을 해요. 자, 그러면 과연 이건희 회장의 삶이 과연 순수하게 정말로 탄탄대로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누리면서 살았겠느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네. 가족관계에서 알 수 있잖아요. 팔남매예요. 부자이긴 하지만 국내에서 장자승계 원칙을 지키자 하는 거의 유일한 기업이고요. 네. 그리고 그러려면 형제들보다 더 뛰어나게 뭔가를 보여줘야 했어요. 물론 3명의 이제 아들한테 똑같이 기회를 줬어요. 다들 똑같이 기회를 줬지만 이건희 회장은 유독 어린 시절부터 해외로 돌았어요. 네. 지금 거의 3년 이상을 한 개국에 있지 않고 일본, 다시 한국, 그리고 일본, 미국 오가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거의 고립돼 있었고 외로웠고 이런 것들이 아마 이 사람의 이제 이 단합의 중요성을 이제 일깨워진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유명한 얘기로 이 사람이 얼마나 이제 미래 앞을 내다보는 예지력이 있었냐를 알 수 있는 것들이 1993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소니 TV가 브라운관 TV로 전 글로벌 시장을 1위를 할 때였습니다. 앞으로 벽걸이 TV가 대세가 될 것이다. 93년에? 3년에. 네. 그리고 1995년에 애니콜 나오고 다음에요. 95년에 이런 얘기합니다. 앞으로 한 사람이 한 명의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 날이 온다. 지금 그렇거든요. 네. 20, 30년 전을 읽는다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스티브 잡스만큼 한국의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사업을 보는 안목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물론 27년간의 이제 이기 회장을 맡아서 성과도 물론 좋아요. 회사 아마 2세 경영인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회사를 이만큼 키운 사람은 없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6년 5개월은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한 번도 대외 활동을 못했고요. 심지어 18조 원이 넘는 자산 가운데 10조 원은 세금이에요. 만에 하나 저승에 갔는데 야, 너는 공을 많이 했으니 24시간 줄 테니까 버킷리스트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와. 그러면 이건희 회장 성격에 뭐랄까 아마 내려와서 삼성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 성장 동력을 뭘 찾아라, 뭐 어떤 걸 해라라고 지시하고 또 이제 지금 이제 어차피 상속세를 내야 되니 아마 이 유분 정리를 해주는데 시간을 다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 3남이었잖아요. 45년간 못 푼 한이 있어요. 이제 형님이었던 이맹희 전 이제 이 비료 회장의 경우에는 1조 원대 때문에 유산 상속을 벌였어요. 마지막 눈 감을 때까지도 못 풀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만약 저 개인적인 감정이라면 이건희 회장은 그 전혀 생각지 않겠지만 아마 산소에 가서 술 한잔 깃들면서 인생사 공수로 거다. 내가 다 읽어놨지만 결국 세금으로 다 내고 와야 돼요. 그래서 김국환의 타타타 공술의 공수가 옷 한 벌 남긴 것이 그의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는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삶을 한번 반추를 해봤는데 이건희 회장이 공식적으로 눈물을 비친 적이 두 번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2008년 삼성 비자금 조성 혐의로 재판을 받던 때, 이때는 회한의 눈물이었겠죠. 또 어떻게 보면 환희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었던 때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했던 그 순간이라고 하는데 이 같은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거짓말일 거예요. 아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리고 50대 되면 슬픈 드라마만 봐도 눈물 나요. 홍라희 회장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 키도 별로 그다지 크지 않아요. 그리고 다소 어눌해요. 근데 던지는 마디마디는 네. 어떤 해안, 시대를 보는 해안을 꿰뚫고 있습니다. 하물며 네. 그 자가를 물려도 정치권에서는 뭐 정치는 사료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직원도 서슴지 않아요. 그러면서 정권의 견제도 받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수사를 여러 차례 받았는데 사실 눈에는 광채가 나고 이런 사업하는 안목이 굉장히 좋지만 사실 2008년 이제 비자금 사건 때문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오열했어요. 그리고 아마 이 때문에 사실은 경영 일선에 물러나기도 했고요. 네. 실형을 선고받고 이후에 이제 특별 사면이 됩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평창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수하던 시절이었거든요. 물론 우리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제 뭐 김연아 선수의 IOC 뭐 연설이라든가 이런 걸 기억하고 있겠지만 그런 IOC는 전부 돈으로 마케팅을 하는 데거든요. 지금 이건희 회장이 IOC 위원으로 1996년 된 이후에 한국의 입지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경기사에 견제를 해왔고 네. 그런 와중에 아마 한번 재수하고 당시에 이제 이 사면됐기 때문에 책임감이 막중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에 평창이라는 이제 이 네. 구호가 들리니까 그때 잠깐 카메라에 이제 눈물이 이제 보였었는데 아마 110여 명의 한 1, 2년 사이에 거의 모든 IOC원을 진짜 다 방문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다고 네. 해요. 만에 하나 IOC 최고위원회 내지는 위원장에 이제 만일 이제 도미네이트 하더라도 네. 이건희 회장은 아마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스포츠 영역 부분에서도 이건희 회장의 발자취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군요. IOC에서도 고인을 위해 조기를 개항한다. 뭐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이건희 회장에게 그런데 사업적인 부분에서 평가를 하자면 반도체에서는 정말 초인류 기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만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좋아했던 자동차 사업은 실패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 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이제 사실은 경북 대구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워낙에 사업에 바쁘다 보니까 할머니 손이 큽니다. 네. 할머니 손이 의령해가 할머니 손에 키다가 서울로 근거지를 옮기게 되면서 초등학교만 무려 6번, 5번 이제 전학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외로웠어요. 특히나 혼자 일본에 중학교 공부를 하러 가는데 말도 안 통하죠. 그러니까 집에서 외로우니까 영화 한 1000여 편을 봤다는 거예요. 그 유학 기간 동안. 네. 그럼 거의 하루 한 편 이상 봤는데 그러면서 영화 강의를 했고요. 다시 잠깐 고등학교를 서울 사대부에서 나오지만 다시 와세다 대학을 들어갑니다. 거기서 경제학을 전공을 하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1960년대 중반은 일본이 거의 모든 제조업 부분에서 글로벌 1위를 할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일본의 이 브라운관 TV부터 시작을 해서 VTR 그리고 뭐 카메라까지 네. 이런 걸 직접 분해 조립하면서 기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열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동차는 광이에요. 회장이 되기 이전부터 이제 자동차에 대한 애착이 있었는데 그걸 한 겁니다. 근데 시기가 좋지 않았어요. 이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1995년에 닛산 자동차의 기술을 가져다가 이제 98년에 SM5라는 첫 모델을 내놨어요. 네. 차 굉장히 괜찮습니다. 대부분 수입해다 조립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듬해 IMF가 터졌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만 하더라도 현대차, 대우차, 기아차, 쌍용차 국내에서 생산한 대수가 포화 상태일 경우예요. 그래서 대우는 세계 곳곳에 세계 경영을 외치면서 이제 팔로를 개척할 때였기 때문에 네.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동차 빅딜이라는 이유로 삼성은 그 당시 한 4조 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법정 관리 들어가고 이후에 2000년대 들어서 프랑스의 르노로 인수가 되게 되고 반도체는 아마 가장 이제 일본이 이제 한국의 기술을 전수하고 이제 빼앗긴 것들 가운데 가장 뼈아픈 네. 종목이 반도체예요. 반도체에 대한 성관이 굉장히 높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장은 1966년에 동양방송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지만 사제를 들어서 1974년에 아버지도 반대했고요. 삼성 경영진들이 다 반대하는데 한국 반도체를 인수합니다. 네.
당시 업계에서는 어떤 평가가 있었느냐. 야, TV도 제대로 못 만드는 삼성이 반도체를 만든다고? 야, 쟤네 3년 내에 망할 거야. 이런 얘기 수근수근거렸거든요. 그런데 그 기흥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짓고 네. 불과 1992년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메이드 인 삼성이 글로벌 시장 1위로 한 번도 1위를 놓지 않을 정도로 아마 지금까지 일본이 한국의 기업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추월당한 두 개 품목을 꼽으라면 네. 반도체와 삼성이 TV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같은 이건희 회장의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도 좀 짚어봤는데 뭐 고인의 명암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어두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무노조 경영이라는 아픈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때 이제 창업주였던 고 이병철 회장의 유지예요. 네. 목표는 뭐냐? 야, 최고의 직원들한테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데 무슨 노조가 필요하냐. 그러면서 이 기조를 꼭 유지하라고 유지를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은 그걸 받든 거죠.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1960, 70년대만 하더라도 그 삼성은 네. 존재감이 미미했어요. 1987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한 2만 원에서 3만 원을 웃돌았습니다. 전체 시가총액 면에서 10위권 내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당시에 1위는 지금 KT의 전신이었던 한국통신, 포스코가 네. 1, 2위였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부동의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지만 당시는 미미했습니다. 자, 그런 시점에 이 사실 노조에 대한 그거는 이제 선친의 유지였기 때문에 받들어 왔죠. 그러다가 불법 노조 활동 그리고 일부 노조가 생기지만 어용 노조로 직원들이 다 들어가서 노조 활동을 좀 와해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를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3세였던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무노조는 이제 타파하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글로벌 이제 기업으로 도약하면서 네. 각종 이제 전문가들이 삼성의 꼬리표, 핸디캡이 뭐냐? 아킬레스건은 바로 무노조 경영이다라고 지적할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이건희 회장에 대한 이제 부정적 평가가 이제 지배적인 게 사실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진화된 모습 또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책무가 있기도 하죠.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궁금한 내용이 상당히 많았는데 절반도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소장님 아무래도 다음 기회에 또 나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 알찬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